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해리스 결국 실패할 거다. 역사상 최악의 시장 붕괴가 온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 세계적인 경제 베스트셀러 작가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역사상 최악의 시장 붕괴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 상승한다, 뭐 금이나 은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최근엔 갑자기 이제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이제 경제가 진짜 크게 망가질 거다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상 최악의 시장 붕괴, 대공황 같은 것들이 오게 되면 일부 투자자들한테 어마어마하게 큰 기회가 될 거다. 제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랑 저랑 조금 관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전에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추락사고도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추락사고 생기면 죽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폭락 후에 강세장이 시작되면 금, 은,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로 알려진 제레미 그랜섬 헤지펀드 GMO 창업자도 기요사키와 비슷한 제언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지금 실제로 근데 보면은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고 많은 이제 투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미국 증시가 이제 크게 붕괴될 거다, 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제가 그걸 추적해가지고 데이터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의 급격한 상승은 매번 고통스러운 시장 붕괴로 이어졌다면서 1980년대 일본 자산버블 들으듯 경제 위기가 이번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터를 제가 좀 갖고 왔는데, 이 지표는 아까 저 사람이 말했던 내용에다가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된 지표예요. 근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PER 버블 지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요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이때 당시가 닷컴 버블이고 요때 당시가 미국 대공황 때고 이때 당시가 니 버블 때였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쭉 1900년대 이후로 요 정도가 이제 평균값이었는데, 평균값에서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나스닥이 막 70% 빠지고 막 이제 닷컴 버블 붕괴 같은 게 오고 대공황이 터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제 저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금융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일리는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상으로도 맞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이 못 올라간다는 거냐? 그 얘기는 아니어서 제가 잠시 후에 뭔가 앞으로 이제 시장에 큰 상승을 불러일으킬 만한 굉장히 괜찮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보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지금 시장이 실제로 과거 닷컴 버블 수준 당시만큼 상당한 버블 수준에 와 있고 이미 대공황 수준의 버블은 넘어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실제로 데이터로 좀 보여드렸고요. 지금 뭐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로버트 기요사키나 제레미 그랜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위기의 전문가들로 불리는, 월가에서 정말 이제 뭐 수익률이든 운용 자산이든 다양한 측면에서 검증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유명 새 헤지펀드 CIO의 경고, 최대 규모 미국 증시 거품이 임박했다. 블랙스완에 베팅하는 전략으로 유명한 유니버설 인베스트먼트의 마크 스피츠나겔 최고 투자 책임자가 미국 주식시장 거품 정점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사람은 심지어 코로나 쇼크 때, 여러분들이 믿기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쇼크 첫 3달 동안 41배 수익을 낸 사람이에요. 경제 위기를 이제 쫓아가지고 경제 위기에 지수가 붕괴할 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기서 얘기하는 뭐 블랙스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건을 대비해서 이제 늘 바벨 전략이라는 걸 써요. 자산의 대부분을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고 그 중에 일부, 극히 일부의 자산만을 위기가 터졌을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에 베팅을 해가지고 위기가 터졌을 때 큰 수익을 내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런 전략으로 유명한 회사거든요. 코로나 쇼크 때 41배 수익 냈으면 말 다 했죠, 솔직히.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회사의 운용 자산도 조 단위 때였는데 몇십 조 단위로 이렇게 크게 불어났던 이런 이제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즉 이 사람은 위기에 큰 돈을 버는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위기 전문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스피츠나겔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주식시장 거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뭐 이미 발생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게 붕괴될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미국 경기 침체 공포로 촉발된 글로벌 주식시장 급락이 그 전초전이라고 분석했다. 다들 아시겠지만 나스닥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붕괴를 했었고, 뭐 코스피뿐만 아니라 니케이 지수 등등등 전 세계 시장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급락을 해서 뭐 검은 월요일이다, 뭐 검은 뭐 블랙 뭐 프라이데이다, 블랙 먼데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시작 과정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떨어진 수준은 대부분 많이 회복을 했지만 그럼에도 변동성이 있다라는 게 뚜렷한 위험 신호라고 평가를 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말했던 내용들을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욕을 먹든 뭘 하든 저는 데이터 관점대로 말씀드리겠다라고 이제 여러분한테 약속을 하고, 그 말이 맞든 틀리든 저는 이제 데이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내 경력에서 이런 일은 처음 본다.
이 사람 경력이 지금 한 2, 30년 됐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이제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은 변동성이 위험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변동성이 조금 완만해요. 근데 떨어질 때는 변동성이 되게 큰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보다 시장의 변동성이 훨씬 더 커졌어요. 원래는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완만하게 이제 상승장이 나왔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되게 이제 변화무쌍하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요것 자체가 이제 보통 하락장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변동성이 위험 신호라는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경력에서 이런 일은 처음 본다. 2007년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즉 글로벌 금융위기 때죠. 굉장한 변화로 연결성과 함께 취약성도 더 커진 만큼 우리는 압축된 경로를 보게 될 거다. 역사상 가장 큰 주식시장 거품의 정점이 있으며 대다수의 투자자는 거품이 터졌을 때의 파장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조금 더 이제 쉽게 번역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비교를 했을 때 굉장한 변화가 이제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연결성과 함께 취약성이 증가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시장이 요즘에 요만큼 올라야 될 시장이 요만큼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떨어질 때도 요만큼 떨어질 시장이 요만큼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IT 시장이 발전을 했어요. IT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객장에 가야만 주식을 살 수 있었던 걸 지금은 어때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방구석에서 우리가 누워있다가도 매수 버튼을 누르고 매도 버튼을 누르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투자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빚도 쉽게 내서 쉽게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지금 21세기가 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도 혁신이 생겼고 IT가 발전하다 보니까 금융시장도 많이 혁신이 된 거죠. 그러면서 돈들이 유동성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아졌고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돈들도 재빠르게 들어오고 재빠르게 나가는 이런 이제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연결성과 함께 취약성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IT 기술도 발전했고 이러다 보니까 방구석에도 주식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라도 이제 시장에서 쉽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앤아웃이 쉬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때도 시원하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시원하게 가파르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JP모건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아, 지겨워 죽겠어. 하락 얘기 좀 그만해. 이렇게 이제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정말 많은 이제 전문 기관 투자자나 기관에서 계속 경고를 하는 거는 그 나름만의 좀 이유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리스크는 대비하고 가자. 이런 이제 의미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증시 폭락 향후 일어날 일의 예고편이다. JP모건은 최근 나타난 미국 증시 급락이 최근에 이제 쑥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최근에 이제 나타난 미국 증시 급락이 앞으로에 일어날 일의 예고편이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했다. 2년 만에 최악의 손실을 촉발한 주식 투매에 대해서 시장이 경제 성장 둔화, 캐리 트레이드 해소 우려를 한꺼번에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우수수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요 마크 스피츠나겔이랑 요 JP모건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좀 이제 보다 보면은 변동성이라는 게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변동성 이제 기반의 기술주 이제 ETF 지표를 보게 되면은 2022년에 시장이 하락할 때 보게 되면은 보통 시장이 상승할 때는 변동성이 완만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막 지수가 하락하다가 쭉 올라오면서 막 반등을 강하게 줄 때가 있었어요. 이만큼 강하게 줄 때는 언제였냐? 다 시장 하락장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근거를 제시하는 전문가는 뭐라고 하냐? 이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하냐면 최근에 그 모멘텀 기술주들이 급락을 했다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기술주들이 정말 이제 평소보다 말도 안 될 정도로 크게 급등하는 이런 현상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것 자체가 위험 신호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얘기를 합니다. 즉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변동성이 이제 하나의 어떤 위험 시그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모멘텀 기술주들이 급등했던 때에는 세 번 다 전부 시장이 하락장일 때뿐이었다. 그래서 이걸 좀 이제 주의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경제에는 계속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냐면 이건 조금 놀랄만한 소식이라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학개미 또 투자주의보, 중국 증권당국 외국인 일일 투자 동향 데이터 공개 중단.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놀랄만한 얘기예요. 자, 중국 경제가 가파르게 망가질 것이다. 가파르게 이제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중국의 증권 당국이 외국인 거래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증권가에서는 중국 쪽의 투자를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중국이 참 재밌는 국가인 게 뭐냐면은, 자, 중국은 미국에 이어서 G2 국가예요.
억만장자의 숫자가 한 재작년인가 데이터를 보니까 억만장자의 숫자가 미국보다 더 많아요, 중국이. 그 정도로 중국이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거든요. 전 세계 억만장자가 가장 많은 도시가 1위가 베이징이고 2위가 상하이고 3위가 선전이고 4위가 뉴욕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부자들이 많아졌어요. 미국이 두려움에 떨 정도로 중국이 굉장히 큰 국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라는 거는 이제 어떤 하나의 거대한 기계 장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 하나만 빠져도 이 기계가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가지의 작은 이슈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면서 주가도 크게 폭락하곤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전 세계 거대한 이제 기계를 움직이는 가장 거대한 톱니바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중국이 계속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미국도 이 영향을 받아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경기가 망가진 지는 꽤 오래됐는데 이 망가지고 있는 추세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미국의 영향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계속 이제 어떻게든 돈을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지금 막아내고 있는데 그게 점점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많은 경제 분석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지금 표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현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많고요.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지금 여기 중국에서 지금 이제 방금 이제 기사에서도 읽어드렸지만 중국이 데이터를 공개를 중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국이 옛날에도 그런 적 있지 않나? 그런 적 있습니다. 1년 전인가요? 2년 전쯤에 아마 작년일 건데 올해였나? 그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0%를 돌파하는 일이 생겼었어요. 아마 제 기억이 20%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데이터를 아예 공개를 중단해버려요. 왜냐? 쪽팔린 건 안 보여주겠다, 이런 심리인 거예요. 실제로 이제 중국의 그 외국인 투자 동향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주 이제 2024년 이제 하반기 무렵부터 점점 외국인들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니 아예 이제 유출이 되는 형태로 이제 지금 이제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돈을 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더 떨어질 수 있고 중국 내부에서도 어떤 이제 걱정과 분열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질 수가 있겠죠. 중국은 이제 거대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거대한 국가들의 이제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단합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것들이 그런 게 좀 이제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근간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 이 국가의 체제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가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은 아예 공개를 안 해버리는, 이걸 공개를 안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부터가 이미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이걸 그냥 가만히 내비두고 공개하는 게 더 이제 위험하다라고 중국은 판단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중국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ETF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한국인 투자자들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전 세계 투자자들 중에서 테슬라 2배 레버리지, 이 ETF의 한국인 투자 비중이 33%가 정도 된대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테슬라 레버리지 투자 상품에 테슬라 레버리지 2배, 그러니까 어쨌든 테슬라가 2% 오르면 4% 수익 보는, 이렇게 2배 수익을 보는 레버리지 상품이에요. 위험한 상품이죠. 이 테슬라 2배 레버리지 상품에 한국인들의 투자 비중이 33%가 된대요. 즉 전체 이 ETF에 돈이 100이 있으면 그중에 33은 어떻다? 한국인들의 투자 자금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레버리지 ETF인데 한국인들 투자 비중이 이렇게 높아요. 반도체 3배 ETF, 이게 아마 이제 SOX, 아무튼 3배 레버리지,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품의 24% 비중, 미국 장기채 ETF의 23%,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 18%, TQQQ, 나스닥 3배 레버리지 14%. 전 세계에서 한국 주식시장과 한국 자금 규모가 10%가 안 돼요. 훨씬 안 돼요. 근데 미국 증시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30%, 막 20% 막 이래요. 미국 증시에서 레버리지 투자하는 자금에 한국인들이 유독 많이 몰려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국 개미들은 굉장히 투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 댓글에도 보면 이제 기회를 강조하는 어떤 영상들에는 악플이 그다지 안 달리는데 이제 리스크를 강조하는 영상에는 악플이 어마어마하게 달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실 때 가서 보셔도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레버리지로 강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빚까지 끌어다 써가지고 이제 만약에 지수가 조금이라도 빠지면 막 계좌 마이너스가 20% 30% 찍혀버리는 이런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개미들이. 근데 리스크적인 얘기 들으면 어때요? 당연히 기분이 상하죠. 기분 나쁘죠. 이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러다 보니까 제 영상의 댓글에 보면은 악플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이 리스크 강조하는 영상에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한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투기적이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근데 자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은 기회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 우리가 지금 위험을 준비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그래도 결국 올라가는 종목은 항상 늘 있잖아.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투자의 기회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놓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먼저 나스닥 지수부터 보게 되면은 나스닥은 17,300에서 17,600포인트 돌파해서 안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시장 상승세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안착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보다는 아무래도 안전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 더 빠지지만 않으면 상방 돌파를 계속해서 시도해줄 전망인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지금 시장 변동성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 더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장기 투자로 뭔가 어떤 종목을 막 1년 들고 있다 3년 들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여전히 단기 매매에 좀 치중하셔야지만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이 상황에 증시가 막 이렇게 요동을 치는 상황에 어지럽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시장에서 늘 폭등이 나오는 주도 섹터가 있습니다. 자, 요걸 말씀드렸는데 놓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 자, 최근에 원숭이 두창 이슈가 지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확산 못 막으면 전 세계가 위험할 거다 경고를 주고 있다. 주가 폭등한 종목들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엠폭스 관련주가 줄강세를 띠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확산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이제 지금 전염병이 다시 이제 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급등하고 있다 이러면서 쭉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상한가 나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시세에 올라간 종목들 보면은 뭐 코스피 코스닥에서 전반적인 상승세 정말 많이 나왔지만 주로 제약이나 바이오 쪽에서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한가 나온 종목들 보면 다 거의 바이오예요. 상한가나 상한가 근처 간 종목들 보면은 거의 다 바이오거나 아니면 바이오 관련 주식들, 아니면은 원숭이 두창 관련 주식들, 다 이런 주식이 지금 상한가 내지는 상한가에 근접한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언제서부터 말씀드리고 있었냐면 3주 전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 바이오가 대세다. 한국 증시는 바이오 쪽 위주로만 투자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예 편집 영상으로 만들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바이오 쪽에서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 영상이 뭐냐? 이 영상입니다. 경제학님 PB 들어가시면은 이 영상이 있어요. 이런 썸네일을 갖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이곳에 투자하라. 슈퍼개미들 뭉칫돈 몰리는 한국 증시 주도 섹터가 어디냐?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세력들이 실제로 지금 바이오 섹터 쪽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즉 이제 세력들이 쥐고 흔드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 바이오 섹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주도 섹터라고 불릴 만한 게 딱히 없어요. 주도할 만한 게 없다 보니까 계속 바이오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데, 뭐 지지난주부터 해서 지난주까지는 코로나19 섹터로 바이오 쪽에 이제 테마가 붙어가지고 상승을 했고, 요번에는 어때요? 원숭이 두창 테마가 바이오 쪽에 붙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주도 섹터라는 건 변하지 않은 채 여기서 계속 테마들이 붙어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오늘은 A 종목 오르고 내일은 B 종목 오르고 다음 날엔 또 C 종목 오르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주들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을 매매하지 않으면은 어떻다? 다른 종목들에서는 쇼부가 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쪽 매매해라. 그래서 바이오 쪽에 계속 주목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그게 대세인 건 아직까지도 이제 변함이 없고요. 최근에 이제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폭락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8월 2일이랑 8월 5일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지수가 이틀 동안 이게 연거푸 말도 안 될 정도로 미친 듯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종목들이 다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때 아마 투자하시던 분들은 크게 물리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날에도 상승한 종목들이 있었다. 무슨 종목이냐? 이런 종목들이 있었다. 38%, 17% 이틀 동안 이렇게 막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다는 건데,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바이오 주식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바이오 주식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올랐던 주식 중에 70%가 바이오 주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 바이오 쪽을 매매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매매해서 수익을 단기적으로 보시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오늘 리스크 관점 강조하면서 요 얘기도 드리고 있는데, 늘 매매의 기회는 존재한다. 지난 폭락 때도 상승한 종목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종목들을 어디서 공략해야 되냐? 바이오 쪽이 이제 유일한 해답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도 섹터들이 계속 나오기는 해요. 잠깐의 섹터들은 나옵니다. 뭐 반도체, 뭐 등등등, 뭐 실적주 한 번씩 나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주도하는 종목들 보면 결국은 크게 보면 결국 바이오 쪽에서 다 나와요. 저 또한 매크로적 하락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경제 위기 리스크가 커질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제가 투자를 쉬고 있나요? 안 쉬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투자 기회를 쫓아서 롱에도 들어갔다가 숏에도 들어갔다 하면서 양방향으로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있죠. 헤지펀드 방식의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월에 100%씩 계좌 수익을 내고 있는 거를 실제로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1억으로 100억 만들기 지금 이제 도전 중이고 이제 막 한 두세 달 차 정도 됐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지켜보셔야겠지만 이제 리스크 한도를 나중에 조절할 거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제 월가에서 슈퍼 트레이더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수익률보다도 더 압도적인 수익률을 이미 내고 있고 검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투자의 기회는 존재한다. 근데 그 기회가 어디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 쪽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내 투자 성향이 단기인지 장기인지부터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년 이상의 투자를 내가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하루든 이틀이든 뭐 일주일 동안의 투자든 스윙이나 단기 매매로 쇼부를 보고 싶은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스스로 판단을 해주시고 그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향후의 투자 전략을 이번에 한번 이번 계기로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